낭만서점 42회. 언제나 젊고 언제나 눈물겨운 무언가. 오늘은 잭 케루악의 다르마 행렬을 다루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네, 허이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또 책 한 권을 가지고 일주일간 헤어져 지내다가 오늘 또 만났습니다. 네. 뭐 책의 내용이 어떻건 한 주간 즐겁게 읽었건 좀 힘겹게 읽었건 허희 씨랑 만나서 이제 책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는 늘 가슴 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두 분까지는 아닌가? 눈빛에 영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낭만서점이라는 이 저의 여러 스케줄 중에 하나인 예. 낭만서점이 그래도 비교적 친구랑 만나서 수다를 떨 수 있는 시간이다. 즐겁다. 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 가벼운 발걸음으로 옵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예. 또 늘 허희 씨가 치밀하게 준비를 하시니까요. 저는 어떻게 곁길로 잘 세면서 이야기를 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요. 치밀 이 단어에 너무 이렇게 강조점을 두셔서 제가 부끄러우시네요. 네. 여러분들의 댓글 소개해드리죠. 네. 자, 먼저 댓글을 만나볼 텐데요. 팟빵을 통해서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박범신 작가님의 최근작 당신을 다뤘고요. 럭키걸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올 2월 문학동네 카페에서 박범신 작가님의 꽃잎보다 붉던 당신, 먼 시간 속 풍경들, 연재소설을 즐겨 읽었던 독자 입장이어서 그런지 이번에 낭만서점 41회에서 당신을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지난 7월에 104회를 마지막으로 연재가 끝났는데 이렇게 올해가 가기 전에 책으로 출판되어서 정말 애정이 남다른 소설이었거든요. 이게 연재소설이었군요. 예, 연재소설이었습니다. 박경환님과 허위평론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윤희옥과 주호백, 이하 등장인물들이 더 입체적으로 다가와서 좋았습니다. 언제나 낭만 넘치는 청년 작가 박범신 선생님 응원합니다. 낭만서점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저희야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낭만서점과 또 영원한 청년 작가, 네, 낭만 작가라고 네, 낭만 넘치는 좋네요. 청년 작가라고 하셨네요. 네, 박범신 작가님. 네. 네. 낭만 넘치는에서 우리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뒤에 박범신 작가님이. 박범신 작가님이구나. 네, 네 여러분 이렇게 럭키걸님께서 당신을 읽은 그리고 또 들은 소감 남겨주셨는데요. 더 많이 또 달아주세요. 네. 연재소설일 때 제목은 다르네요. 꽃잎보다 붉더니 앞에 나오고 당신, 콤마하고 먼 시간 속 풍경들. 예, 보통 연재소설과 그리고 그것이 단행본으로 출간될 때요. 똑같은 제목을 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또 내용도 좀 바뀝니다. 예. 그래서 연재본은 항상 초고의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작가님들 만나보면 연재 읽지 말고 그냥 단행본을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만나봤던 윤희옥과 주호백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 짜여진 상태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연재에 의해서 다음에 어디로 가지? 50년대로 갈까?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럼? 실시간 독자 반응을 고려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예. 옛날 오베라는 남자처럼? 블로그에 올린 소설처럼. 요즘은 또 그런 이 웹에 올리는 소설들이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실시간 독자 반응을 또 알 수 있어서 정말 청년 작가시네요. 이런 매체 활용들. 네, 매체 활용하시고 독자의 반응도 살피시고. 네. 저희 럭키걸님께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뉴스@교보북점.co.kr로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네. 자, 긴급 공지입니다. 여러분, 12월 22일에 뭐 하시나요? 별일 없으시면은, 네, 화요일이에요. 예. 화요일이고, 저희 낭만서점 콘서트가 열립니다. 예. 고생했어요, 당신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날 다룰 작품은 소설 어린 왕자인데요. 생택쥐베리의 이 어린 왕자,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고 네. 또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이날은 정희연 작가님도 나오시고요. 또 스웨덴 세탁소와 바닐라 어쿠스틱 이 두 팀이 나와서 음악과 함께하는 정말 그야말로 낭만서점 콘서트 되겠습니다. 예. 물론 뭐 박경환 씨도 출연하시죠. 네, 저랑 허희 씨도 늘 네. 있고요. 네. 홍대 벨로주에서 열리고요. 이번에는 예매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석 25,000원에 예매를 지금 절찬리에 하고 있습니다. 예. 티켓 값이 25,000원. 좀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으나, 네.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전혀 이 25,000원의 티켓 값이 네. 아깝지 않다.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믿지는 장사예요. 뭘 드리죠? 오시는 분들께 우선 저희가 다이어리를 선물을 준비했어요. 드립니다. 이제 새해잖아요. 예, 2016년 알차게 보내시라고 예, 교보문고에 이 다이어리 준비했고요. 또 교보문고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드림카드 5,000원권 준비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다이어리의 정가가 12,000원이고요. 드림카드가 5,000원이니까.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요. 12,000원 더하기 드림카드 5,000원 하면 17,000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 가격은 8,000원 정도. 그렇죠. 예. 네. 인데 그래서 제가 PD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그럼 가격을 그냥 8,000원에 하시지 그랬어요. 라고 했는데 그게 또 예, 뭐 회사 내부의 어떤 시스템 때문에 예, 그럴 수가 없다고. 자, 그럼 또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요. 벨로주 대관료에다가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그리고 출연료도.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네, 저희 사정은 그렇고요. 좀 궁색하네요. 네네. 아무튼 그날 12월 22일 이제 연말 기분 느끼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당장 다음 주에 예. 이 방송 나가자마자 거의 바로일 것 같은데 공연을 합니다. 그렇죠. 같은 장소. 같은 공연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털을 잘 닦아놓을 테니 그 다다음 주 화요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소년 공연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제주소년 공연은 같은 장소 홍대 벨로주에서 12월 11일, 12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예. 네. 어서 네. 이 방송 들으시는 즉시 예매 부탁드립니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요즘 오프닝을 할 때 네. 소개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작가와 책 소개를 항상 나중에 좀 했는데 이제 경환 씨가 먼저 네네. 딱 선언을 하시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낭만 서점 42회. 그렇죠. 왜냐면 책에 관심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예. 책 얘기는 언제 하나 생각하실까봐 어떤 책을 다루는지 주제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오늘 다룰 작가는 잭 케루악 그리고 그의 다르마 행녀라는 작품이에요. 네. 네. 잭 케루악. 이름이 좀 멋있습니다. 산맥 이름 같기도 하고. 악이 들어가서 네. 설악산처럼요. 아, 그래서 그랬나? 네. 치악산, 설악산. 이 책이 좀 독특해요. 일단 사상이 독특하고요. 역자가 독특합니다. 예, 역자가 김목인 씨예요. 여러분 또 이 많이 아실 겁니다. 네, 싱어송라이터시죠. 꿈의 가로수길. 예. 그 곡 참 좋더라고요. 김목인 씨가 음악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왠지 이렇게 위축되게 이렇게 두꺼운 책을 번역을 하셨어요. 영어도 잘하세요? 네,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네. 그래서 저희에게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잠시 후에는 또 만나서 예. 또 인터뷰 방송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부에서는 저희가 잭 케루악의 다르마 행녀를 저와 경환 씨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2부에서는 김목인 씨가 오셔서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 또 현재 번역가로서 또 음악가로서 네. 사시는 이야기들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르마 행녀가 출간된 지 얼마 안 됐어요. 2015년 10월 말에 출간이 됐습니다. 네. 국내 초역이라고 써 있군요. 네. 잭 케루악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한국에서는 또 그의 작품이 생각보다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어요. 예, 물론 길 위에서라는 또 대표작이 네. 예, 번역이 돼 있긴 합니다만 그 외 다른 작품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번역이 돼 있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 길 위에서라는 책이 대표작인 것 같은데 네. 60년대 뭐 이때 초 번역이 있고 그때 또 책 이름은 노상이었거든요. 노상 그렇죠. 길 방류할 때 위에서니까 노상이 맞죠. 예. 그런데 느낌이 그것이 다르게 이제 다가옵니다. 세계문학 전집의 네. 예, 하나로 또 출간이 됐죠. 예. 다르마 행녀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쨌든 이 제케루와 뭐 다르마 행녀 저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작가 소개부터 경환 씨가 좀 해주시죠. 네. 자, 잭 케루악 1922년에 태어나서 1969년에 떠났습니다. 예, 40대 후반에 네. 세상을 떠났어요. 잭 케루악은 1922년 미국에서 프랑스 캐나다계 이민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쓰다가 학교에 들어가서 영어를 익혔고 가톨릭 신앙과 노동자 계급의 활달한 문화를 배경으로 성장했습니다. 고교 시절 미식축구 스타로서 콜롬비아 대학교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가지만 경기 중 입은 다리 부상과 코치와의 불화로 선수 생활과 대학을 그만두고 선원으로 취직해 그린란드에 다녀오는 등 방랑벽을 보이며 작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체육 특기생이었는데 네네. 코치와의 불화로 그만뒀다. 이 말로만 듣던 선원 생활 새우잡이 이쪽인가요? 그러게요. 어디 먼 바다로 나갔던 것 같은데. 경환 씨가 좋아하는 그 로드 무비. 그러니까요. 예, 인생 자체가 느낌이 로드무비입니다 나고요. 지금. 그렇죠. 자, 그렇게 방랑벽을 보이면서 작가의 꿈을 키웠고요. 1944년 대학가에서 평생의 문우이자 훗날 비트 세대의 주요 인물이 되는 윌리엄 버로스, 앨런 긴즈버그 등을 만났습니다. 1950년 첫 장편 마을과 도시를 발표해서 호평을 받았지만 상업적 성공은 거두지 못했고 이후 비트 세대라고 명명한 자기 세대의 모습을 포착할 새로운 문체를 고민하며 혁명적 형식의 글쓰기 방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결과 1951년 길 위에서를 완성하지만 출판사로부터 출간을 거절당하고 이후 긴 무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길 위에서가 지금은 정말 많이 알려진 작품이지만 당시에는 처음엔 거절당했네요. 이런 아픔이 또 있었죠. 무명 생활을 했고요. 네, 긴 무명 생활이 또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지하 생활자들, 시집 멕시코시티 블루스 등을 쓰면서 불교와 명상을 공부했고 서부에서 다르마 행녀, 오늘 다룰 작품이죠. 이 책의 모델이 되는 시인 게리 스나이더 등과 교류했습니다. 1957년 난고 끝에 출간된 길 위에서, 이제 한 6년 만에 출간이 됐네요. 네. 길 위에서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자 하루아침에 비트 세대의 대변자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차기작 다르마 행녀를 비롯해 기존의 원고들이 잇따라 발표되었고 당시 젊은이들에게 작품이 경전처럼 읽히는 등 우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동료 비트 작가들은 새로운 세대의 정신적 리더로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케루악은 이에 거부감을 표하며 어머니와 함께 조용하고 은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1969년 오랜 알코올 중독에 따른 합병증으로 플로리다에서 4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예. 야, 이 삶을 쭉 저희가 일별해 봤는데 참 파란만장하죠. 파란만장합니다. 네. 경전처럼 읽혔대요. 길 위에서가 그렇죠. 네,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다르마 행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후속작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역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요. 또 제가 역자 뒤에 후기를 보니까 제키루악 집 앞에 젊은이들이 다르마 행녀라고 쓰여진 그 티셔츠를 입고 막 이렇게 MD 상품? 예. 돌아다녔다고 해요. 막 이거 보라고. 네. 그 정도의 인기가 있었던 작가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키루악 하면 비트 세대라는 말이 항상 따라 붙어 다니는데요. 네. 예, 이 비트 세대가 무엇인지 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네, 이 비트 세대라는 건 잃어버린 세대와 짝이 되는 그런 세대 명칭인데요. 원래 잃어버린 세대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그 해밍웨이와 또 피츠제럴드 등의 이런 작가군들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세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비트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세대를 부르는 말입니다. 예, 이 비트는요. 케루악의 첫 번째 작품인 이 마을과 도시에서 그가 사용한 단어인데
이 앨런 긴즈버그 또 닐 캐서디 등과 교류하면서 이 캐로악은 자신을 포함한 친구들을 더 비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비트 하니까 왠지 정우성. 그러니까요. 그 영화에서의 비트도 이 의미를 좀 가져간 뭔가 건가요? 좀 그런 예. 반항적인 이미지? 그러네요. 예, 그런 게 좀 있죠. 원래 모르고 영화를 봤네. 이 원래 비트는요 패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캐로악은 이것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 과도하게 물질 중심주의 사회가 된 이 전후 미국 사회에서 이 비트 세대들은 겉보기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예,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패배자처럼 보이는데 자신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적어도 스스로를 속이지는 않는다. 있는 그대로 살아간다. 네, 이런 주체성을 또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비트라는 건요. 지극히 행복한 상태라는 비티튜드의 그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니트족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니트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네. 트 놀림이긴 한데, 예, 그렇죠. 다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다면, 재즈에 왜 비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음악에 나오는 그 비트 역시 지금 비트 세대의 이 비트의 뜻을 한층 더 좀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뭔가 이 흥을 돋우는 감각으로서. 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미 접했던 그리고 많이 좋아했던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실용음악과에서요 재즈의 역사 뭐 이런 거 배울 때 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쭉 출발하거든요. 네. 뉴올리언즈 뭐 그렇죠. 이런. 네. 그러니까 예술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제 캐로악이 어떤 작품에서 비트라는 단어를 또 사용한 거고. 그렇죠. 출발을 시킨. 예. 제 캐로악이 재즈 음악에 정말 많이 심취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재즈의 어떤 즉흥적인 리듬 이런 것들을 작품 안에 도입시키기 위해서 그의 특유의 문체도 개발하게 되죠. 이 생긴 것도 얼핏 봐서는 또 챗 베이커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잘생겼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는 물론 그 자신이 그렇게 뭐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 비트 세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잭 케로악에게 질문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잭 케로악이 인터뷰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네. 파리 리뷰 인터뷰인데요. 이 작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잭 케로악 인터뷰. 저 정말 흥미롭게 봤는데요. 인터뷰가 다 반말입니다. 다른 작가들은 다 존댓말 쓰거든요. 근데 이 반말로 다 이 역자가 옮겨놨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뭐 존댓말 그리고 경어체와 뭐 그런 게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지금 인터뷰 상황 자체가 이 반말로 옮겨야만 그 분위기가 전달되는 상황이었었나 봐요. 그렇겠네요. 내용을 보아하니. 처음에 이 파리 리뷰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잭 케로악 집에 찾아오는데요. 잭 케로악의 부인이 그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술 마시러 온 줄 알고. 술 좀 그만 마시라고. 너네 지금 우리 남편이랑 또 술 마시러 왔지? 이러면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캐로악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파리 리뷰 사람들이야. 들여보내.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그 20분만 줄게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이제 되게 진지하게 막 문학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부인이 기분이 풀려서 뭐 이렇게 잘 대해주는데 결국 캐로악이 인터뷰 중간에 술을 엄청 마십니다. 계속 술을 마셔요. 그래서 나중에는 약간 좀 많이 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그거 받아 적고 또. 네. 그러니까 제가 작가란 무엇인가를 이 파리 리뷰 인터뷰를 좋아해서 다른 이제 작가들 인터뷰도 많이 읽어보고 했는데 작가란 무엇인가가 책인가요, 그럼? 예,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파리 리뷰 인터뷰를 번역을 한 책입니다. 가장 재밌어요, 제 캐로악 인터뷰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인터뷰를 했나요? 네. 뭐 무라카미 하루키, 움베르토 에코, 뭐 이언 맥큐언, 쟁쟁한 작가들이 시대도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리 리뷰 인터뷰를 하러 온 사람들이 잭 케로악한테 묻습니다. 1950년대에 무엇이
이 비트 세대를 모이게 했습니까? 네, 이렇게 물었더니 캐러학이 답변을 하죠. 비트 세대는 1951년에 쓴 길 위에서에서 이상한 일자리와 여자친구들, 스릴을 찾아 자동차를 타고 미국을 돌아다니던 모리아티 같은 남자들을 설명하려고 쓴 문구였을 뿐이야. 반말하네요. 예. 그 뒤로 자익단체들이 그걸 알게 되면서 비트 반란이나 비트 폭동처럼 헛소리 같은 의미로 바꿔버렸지.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붙들 청년 운동이 필요한 거였어. 난 그런 것과 아무 관련이 없었지. 나는 미식축구 선수였고 대학 장학생, 상선 선원, 철도 화물 조차장 직원, 영화 스크립터, 비서였지. 그리고 모리아티, 즉 캐서디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목장에서 진짜 카우보이로 지냈어. 그게 어떤 종류의 비트족이란 말인가? 자네가 말하는 비트 무리 같은 건 없다네. 그 주제는 정말 지루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어떤 인물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네. 인터뷰어들은 이제 찾아갔을 때 이미 비트 세대에 열풍이 있고 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겁니까? 하는 질문인 건데 실제 현실에서의 캐로학이 예. 뭐 비트 세대를 이렇게 모이게 만들지도 않았고 예. 만들어내지도 않았고 그냥 자신과 자신의 친구가 처해 있던 상황들을 소설에 옮기면서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엄청 대단한 것인 양 만들어내고 제네레이션 붙여가면서 네. 네,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없다. 예. 그 주제는 지루하다. 나는 미식축구 선수였을 뿐이다. 네. 내 친구는 카우보이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가요. 네. 1968년 인터뷰거든요. 그러니까 50년대가 이미 한참 지난 다음에 그 회고였기 때문에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지난 후에 네. 와, 그 시절에 참 선생님 화려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술가와 평론가의 입장 같기도 해요. 평론가는 항상 뭔가를 규정하고 정의하려고 들죠.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작가에 대해서 이 작가를 이름 붙이죠. 뭐 예를 든다면 이 작가는 뭔가 환상적 리얼리즘을 사용하는 작가군의 일종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환상적 리얼리즘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데? 나 그냥 썼는데? 작가는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참 허망해집니다. 저도 네. 이제 라디오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음악을 소개하거든요. 예. 유지원의 옥탑방 라디오 매주 화요일 12시에 방송됩니다. KBS 라디오고요. 그런데 거기 소년의 방이라는 코너인데 브로콜리 너마저의 윤덕원 씨랑 같이 소개를 해요. 예. 그럼 이제 뭐 하루 이틀 소개하는 게 아니라 매주 소개를 하니까 이 음악을 소개하면서 어떤 정당한 이유나 네. 합리화를 시켜야죠. 네, 어디서부터 흘러왔고 이 음악을 또 뭐 어떤 측면에서 들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엔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음악을 좋게 들었기 때문에 참 감동적이다 예. 하는 그 포인트를 내가 어디서 감동을 느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은 뭐 이야기 술술 나옵니다. 그런데 약간 진짜 평론가적 입장으로 네. 바뀌기 시작하면은 곤란해져요. 아니 그러면 이 노래 말고 딴 노래는 안 그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다가가기 시작하면은 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입이 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항상 예술가들은 입장을 열어놓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평론가들이나 혹은 철학자들은 항상 그 입장을 어떻게든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서로 그러니까 입장이 너무 달라요. 그게 이제 언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언어로서 어떻게든 이제 나열하고 설명도 돼야 되고. 조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참, 정말 예술적으로, 예술가처럼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면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뱉는 순간 또 규정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케루악의 이 대표작인 길 위에서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길 위에서가 저희가 오늘 다룰 책인 다르마 행녀와 이 구성과 또 인물의 관계가 정말 비슷합니다. 이 길 위에서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두 청년이 이 미국의 서부와 멕시코를 방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잭 케루악의 뭐 대부분의 작품이 그렇듯이 자신의 자전적인 체험을 토대로 썼는데요. 이 무명이었던 잭 케루악은 이 작품을 통해서 비트 세대를 주도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이 젊은 작가 셀 파라다이스라는 인물과 또 태양 같은 정열을 지닌 이 딘 모리아티라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도 길 위에서. 노상. 그렇습니다. 예. 이 딘이 바로 잭 케루악을 모델로 한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딘 모리아티는 닐 캐서디, 아까 경환 씨가 파리 리뷰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읽어주셨던 목장에서 진짜 카우보이로 지냈던 이 캐서디가 바로 모리아티의 모델이었다고 그 알려져 모리아티가 있죠. 우리가 읽은 책 작가 중에 있지 않나요? 리암 모리아티였나? 그렇죠? 네, 허즈밴드 시크릿 맞죠? 모리아티 하면 저는 또 떠오르는 게 네. 셜록의 네. 그 셜록 홈즈의 숙적으로 나오는 그 모리아티 박사 떠오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길 위에서 라는 작품도 다르마 행녀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작가와 이 작가의 작품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떠오르는데 예. 우체국의 작가가 찰스 헨리 치나스키는 그 캐릭터죠. 예. 네, 찰스 부코스키가 잭 케루악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까지도 없는 사람이었으려나? 좋아하긴 뭘 좋아해. 서로 비슷하다고 느끼셨군요. 네,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히피스러움이. 네. 저희가 그러니까 다르마 행녀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좀 주변적인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게요. 네네. 그러니까 다르마 행녀만 놓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좀 밋밋해질 좀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좀 풍부하게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해 드리는 건데요. 배경이 거의 전부죠, 뭐.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이 길 위에서의 집필 방식도 독특해요. 아까 경환 씨가 그 잭 케루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때 혁명적 형식의 글쓰기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케루악이 재즈를 접하고요. 이 재즈의 비트를 문학 창작에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케루악이 의식의 흐른 기법과 또 여러 가지 이 좀 구애받지 않는 무엇인가에 속박받지 않는 글쓰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 자연 발생적인 글쓰기라는 걸 발명해냅니다. 네. 예. 이게 뭐냐면 자의식의 검열에 신경 쓰지 않고요. 물 흐르듯이 이 일상적인 언어로 써내려가는 창작 방법인데 길 위에서가 바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긴 장편이거든요. 얼마 만에 썼는지 아세요? 보통 긴 장편이니까 그러니까 이 허즈번드 시크릿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의 책을 얼마 만에 경환 씨는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작가라면? 그 읽는데도 꽤 걸리는데. 꽤 걸리죠. 두꺼우니까. 쓰려면은 뭐 1년 이상 뭐 이렇게.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길 위에서를 딱 20일 만에 씁니다. 심지어 아주 길게 말린 타이프 용지를 준비하고 각성제를 복용하면서 20일 만에 썼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컴퓨터 이 워드 프로세서가 없으니까요. 타이핑을 해야 되잖아요. 타이프 그 기계로. 근데 종이가 이제 한 장 한 장 갈아 끼워야 되니까 그것도 방해된다고 테이프로 종이를 다 붙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둘둘둘 말아서 계속 쳐내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길 위에서의 초고는 단락 나눔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데 6년 걸렸고. 그렇지. 6년, 7년. 사실은 쓰는데 20일인데 수정하는데 6년. 비슷하네요, 그럼. 이게 효율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중간에 타이프 용지 갈아 끼면서 영감이 날아간다. 이런 거잖아요. 영감 날아가지 않게 타이프 용지 다 준비해 놓고 총알 다 장전해 놓고 이제 쏘기만 하겠다는 작정으로 글을 쓴 거죠. 예. 지하생활자라는 또 잭 케루악의 또 다른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요.
딱 3일 만에 썼대요. 3일 만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파리 리뷰 이 인터뷰를 하러 온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글쓰기를 하세요? 이랬더니 네. 잭 kerouac이 답변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일어난 일을 생각해내고 친구들에게 그것에 관해 긴 이야기를 들려준 뒤 머릿속으로 궁리하고 한가할 때 그걸 하나로 연결한 다음 집세를 낼 때가 오면 타작이나 글 쓰는 공책 앞에 억지로 몸을 앉히고 빨리 해치워버리는 거야. 이야기 전체가 준비돼 있으니까 사흘 반 만에 지하 생활자를 그렇게 쓴 건 정신적인 묘기뿐 아니라 굉장한 신체적 묘기였지. 끝냈을 때의 내 모습을 자네가 봤어야 했는데 백진장처럼 창백했고 7kg이나 몸무게가 줄어 있었어. 거울을 보니 이상하더군. 난 정말 글쓰기가 싫어. 글을 써도 재미가 전혀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난 일할 거야 라고 말한 뒤 내 방문을 닫고 가져다주는 커피를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문필가처럼 8시간 근무를 하고 그 덕분에 스스로 초래한 지루한 유행어와 허풍으로 인쇄된 세상을 잔뜩 채웠기 때문이지. 난 스스로를 지루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단숨에 써버린다네. 멋있는 말이네요. 이 인터뷰가 굉장히 솔직하지 않습니까? 네. 솔직하기도 하고 전혀 예술가인 척 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냥 집세가 낼 때 다가오면 책상에 앉게 돼. 근데 집세 낼 때 다가와도 인세를 6년 후에 받는데 아니 이때는 또 성실하게. 네네. 이때는 또 잘 나갈 때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다르마 행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줄거리부터 말씀을 드리죠. 레이 스미스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불교 수행자인 비구로 여기는 남자입니다. 자신이 2년간 겪은 경험담을 독자에게 들려주는데요. 그때 레이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또래 친구인 제피 라이더입니다. 제피는 불교에서 가르치는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남자인데요. 일본에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하러 가는 등 이 동양적인 예지를 배우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피와 레이는 단짝이 되어서요. 메타온 등산을 하는 등 이 오랜 시간을 함께 하는데요. 그러면서 레이는 제피에게 많은 감화를 받게 됩니다. 대자연 속에서 명상하면서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레이를 보면서 현재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작품 읽으면서 그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예. 계속 산 걸어 다니는 장면이 그쵸. 그리고 뭐 캠핑하고 네. 뭐라 그러죠? 군대에서 또 용어가 있는데 수경. 수경. 그게 수경을 제가 좋아하는 걸까요? 이 다르마 행녀를 읽으면서 그런 장면이 딱 나오니까 반갑더라고요. 수경을 또 여기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책 제목부터가 다르마 행녀잖아요. 네. 이 다르마 행녀라는 제목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 왜 이들이 수경, 뭐 야영을 네네. 하는지 예, 알게 되실 텐데요. 우선 이 다르마라고 하면요. 이건 부처의 진리를 뜻합니다. 네. 그 달마죠. 많이 네. 아는 단어로서는. 예, 달마. 그래서 뭐 이 책을 달마 행자 이렇게 얘기하는 곳도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구분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이 선불교의 시조인 보리 달마하고는 상관이 없는 달마예요. 달마대사. 달마대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요. 진리라는 뜻의 다르마라고 합니다. 이 다르마가 뭐 무엇을 유지하는 자, 질서 지우는 자 등의 또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행녀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영어로 하면 범인데요. 범. 예, 범. 이 범이 불황자, 건달이란 뜻이에요. 예. 이게 이 범이 이 제피 라이더의 실존 모델인 이 게리 스나이더가 만든 신조어라고 합니다. 예. 이 절대적인 진리, 법을 뜻하는 다르마에 당시에 이 미국 사회에서 이 떠돌이 노숙인과 또 방랑자의 이미지를 동시에 지녔던 범을 조합해서 다르마 범이라는 제목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보통 스님들이 이제 행각, 네. 예, 행각승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만행을 하시고요. 돌아다니시면서 뭐 수행을 하시는데 네네. 그런 그 세상을 떠도는 그런 모습들이 우선 예, 이 책을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예, 이들이 산에 가는 것도 뭐 그런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산에 돌아다니는데 여자들이랑 같이 다니잖아요. 아니 여자랑 뭐 같이 가기도 하죠. 근데 이게 조금 저희가 읽으면서 주의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한국의 불교는 계율이 엄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의 달라요. 불교와 그 계율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르마 행려에서 다루는 이 주인공들은요, 엄격하게 무슨 그런 계율을 지키거나 하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후반부에 가면은 뭐 그런 유욕을 떨쳐내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있긴 있더라고요. 파티에서. 막 다 벗고 춤추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뭐 다 쫓아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지금 이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들은 금욕적인 걸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 불교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삶을 좀 살아볼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육식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예. 그리고 뭐 성생활도 하고 다 하죠. 다만 그러면서 이제 자연 속에서 명상도 하고 그런 문화를 그러니까요. 영위하는 사람들인 거죠. 네.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얍윰이라는 남으셨군요.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도 나오고. 얍윰에 대해서는 이따 김목인 선생님 오시면 그러니까요. 함께 이야기를 좀 진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이렇게 다르마 행려, 뭐 제목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그 첫 장면을 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레이 스미스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한낮에 로스앤젤레스 외곽에서 화물칸에 올라탄 건 1955년 9월 말의 어느 날이었고 난 곤돌라 위로 올라가 더플백을 베고 누워 다리를 꼰 채 구름들을 바라보며 북쪽의 센터 바바라를 향해 흘러갔다. 열차는 완행이었고 그날 밤 센터 바바라 해안에서 잔 다음 이튿날 아침 샌루이스 오비스포로 가는 또 다른 완행을 타든가 샌프란시스코까지 한 방에 직행하는 저녁 7시 1등 화물칸을 탈 생각이었다. 카마릴로의 어느 인근, 찰리 파커가 실성해버린 뒤 회복할 때까지 쉬었던 그곳에서 작고 여윈 행여노인 하나가 곤돌라 위로 올라왔는데 마침 열차는 다른 편을 보내느라 측선에 대기 중이었고 노인은 내가 있는 걸 보더니 놀란 눈치였다. 반대편 마주보는 곳에 자리를 잡고는 보기에도 가련한 조그만 꾸러미를 벤 채 아무 말이 없었다. 동부행 화물칸이 순식간에 본선을 통과하자 슬슬 출발을 알리는 경적 소리와 함께 열차가 역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점점 차가워지는 공기와 함께 해변의 따뜻한 골짜기로부터 안개까지 불어오기 시작했다. 그 작은 행련한 아나, 차가운 철판의 양쪽 끝에서 옷으로 둘둘 말고 바싹 웅크려도 보다가 결국 벌떡 일어나 이리저리 걷거나 풀쩍풀쩍 뛰며 팔을 흔들어댔다. 우린 순식간에 철로변의 어느 작은 마을에 정차했고 난 센터 바버라까지 가는 동안 이 차디찬 저녁 여행을 견디려면 토카이 와인 한 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제 짐 좀 봐주실래요? 저 건너편에 가서 얼른 와인이나 한 병 사오려고요. 그러시오. 측선을 뛰어넘어 101번 고속도로 건너편의 가게로 간 다음 와인에다 빵 조금 그리고 사탕을 샀다. 화물칸으로 돌아오자 열차는 햇볕이 따스하게 드는 곳에서 약 15분가량을 더 머물렀다. 그러나 이미 초저녁이었고 금방 추워질 게 뻔했다. 행려는 안쓰럽게도 정어리 통조림 하나만 덜렁 만찬으로 따놓은 채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었다. 마음이 안 됐어서 다가가 물어보았다. 몸 좀 덮이게 와인 한잔 하실래요? 정어리에다 이 빵하고 치즈를 곁들여 드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시오. 행려는 자신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거나 내켜하지 않는 듯 조그맣고 부드럽게 후드 저 깊숙한 곳으로부터 대답했다. 그가 빵과 치즈, 와인을 고마워하며 맛있게 먹으니 뿌듯했다. 마음속에 금강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자비를 행할 때에는 마음속에 자비에 대한 어떠한 관념도 지니지 말라. 자비도 결국 말에 불과할 뿐이니. 당시만 해도 난 아주 독실했고 나의 신앙심을 완벽에 가깝게 실천하고 있었다. 이후로 점점 스스로의 거칠에 위선을 느끼며 게으르고 냉소적으로 변했으니 나도 나이를 먹어가며 꽤 중립적으로 변한 셈이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자비라든지 친절, 겸손, 열의, 중립적인 평온과 지혜, 열반의 실제를 믿었고 나야말로 참된 의미의 수레바퀴인 다르마를 굴리러 세상을 순례하는 미래의 붓다 혹은 내세의 영웅으로서 스스로의 덕을 쌓고 있는 현대적 옷차림의 비구라고 믿었다. 아직 제피라이더를 만나기 한 주 전이라 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던 데다 다르마 행녀에 대해서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완벽한 다르마 행녀로서 스스로를 종교적인 순례자라고 여기고 있었다. 자, 다르마 행녀의 시작 부분이었습니다. 네, 레이 스미스의 이야기죠. 네, 네. 주인공인 레이 스미스가 처음으로 로스앤젤레스 외곽에서 화물칸에 올라타서 예. 그게 1955년 9월이고요. 예. 어느 노인을 만났고 노인과 함께 그 기차 위에서 예. 무언가를 좀 나눠 먹고 네. 드는 생각들을 적어 내려가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람들 무임승차한 거예요. 무임승차. 네. 그래서 잠시 후에는 엄청 추워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도 나오고. 네. 주인공은 추운데 노인은 또 무임승차의 대부 격으로 네. 이 정도로는 뭐 괜찮다는 식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예. 둘이서 뭐 좀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주인공의 마음속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다가오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난 아주 독실했고 나의 신앙심을 완벽에 가깝게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로 점점 스스로의 거칠에 위선을 느끼며 게으르고 냉소적으로 변했으니 나도 나이를 먹어가며 꽤 중립적으로 변한 셈이다.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보면 지금 레이 스미스의 이야기가 나중에 회고의 형식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네. 레이 스미스는 과거와는 달리 현재, 그러니까 지금 회고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그 당시에 지녔던 어떤 종교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많이 사그라들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열정이 좀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이 지금 시작하자마자 열정이 사그라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네. 젊은 혈기에 네. 뭐 독실했고 진리를 찾아 헤맸고 예. 이런 생활을 나름대로 좀 금욕적이기도 했겠죠. 예. 뭐 예상하는 거지만 근데 그런 생활을 해보니 나 자신의 위선을 더 느낄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가 더 힘쓸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예. 라는 생각으로 일종의 약간의 자포자기를 한 건데 이제 그걸 또 중립적으로 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저 극단에 치우쳐 있었다면 이제 어느 정도 가운데로 돌아왔다. 근데 이 레이 스미스라는 남자가 결국 잭 케루아 자신인 거잖아요. 거의 네, 완전히 동일한 거 아닌가요, 지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잭 케루악의 말년의 삶을 본다면요. 결국 잭 케루악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을 한 것을 볼 때 결국 젊었을 때는 그렇게 뭔가 다르마에 입각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엔 그런 생활을 끝까지 추구하지 못하고 결국 좀 자기의 삶을 좀 방기해버리는 그런 형태로 좀 귀결됐음을 볼 때 지금 이때의 회고라는 게 또 의미심장하게 들리죠. 이 회고를 이렇게 접하면서 기성세대로 가는 길처럼 보여요.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누구나 기성세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성세대라는 단어 자체에도 반감을 가졌던 어떤 젊은 시기, 어린 시기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나이를 먹고 가만히 있었는데 30이야? 이렇게 되면서
기성세대를 완전히 옹호하지 않지만 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좀 있거든요. 아. 네, 조금씩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은 왜 저래? 아우 꽉 막혔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네. 때가 분명히 예, 뭐 저도 있고 지금도 있는데요. 이제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이 그렇죠. 이해되기 네. 시작하는 거죠. 중립적으로 변했다는 말이 예. 좀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전엔 중립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을 네. 이제 중립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기도 하고. 원래 지나고 나야 자기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가늠이 되잖아요. 네. 저도 지금 제가 어디 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죠. 그땐 좀 많이 치우쳐져 있었나? 낭만 서점이 너무 치우쳐져 있었나? 너무 낭만적이었어. 뭐 이랬을지도 모르죠. 네네. 네. 지금 이제 이 소설의 시작 부분인데 중요한 이제 인물인 친구죠. 제피 라이더. 네. 제피 라이더를 만나기 일주일 전이라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만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뭐 그 당시에는 다르마 행녀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뭐 돌이켜 보니 그때 내 삶이 그냥 다르마 행녀의 삶이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자, 레이 스미스가 추구했던 삶이 무엇인지 예, 그 부분 나와 있는 대목을 경환 씨가 좀 더 들려주시죠. 난 담요를 덮고 잠들 만한 곳을 찾아 한참 떨어진 해안 절벽 및 경찰에게 들켜 쫓겨나지 않을 만한 모래사장으로 갔다. 나뭇가지를 꺾어 끝을 뾰족히 다듬은 뒤 핫도그를 꿰어 큼직한 장작불 위에 올렸고 벌건 불구덩이에 빈스 한 캔과 치즈 마카로니 한 캔을 묻어놓고 새로 산 와인을 들이키며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흐뭇한 밤 중에 하나를 축복했다. 그래 레이. 기쁘게 중얼거렸다. 이제 몇 마일 남지 않았어. 또 한 번 해낸 거야. 행복했다. 달랑 수영 팬츠에 맨발, 헝클어진 머리로 불꽃이 빨갛게 이글거리는 어둠 속에서 노래하고 와인을 들이키고 내뿜고 펄쩍 뛰고 달리고 그게 바로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대의 통조림이 빨갛게 달아올라 손으로 집을 수 없다면 그저 구식 철도용 장갑으로 집으면 그만인 것이다. 난 와인과 사색을 좀 더 즐기려고 음식이 살짝 식도록 내버려 두었다. 모래 위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 나의 삶을 묵상했다. 그래 거기 무슨 차이들이 생겨난 거지? 앞으로 나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 즈음 와인이 입맛을 돋우기 시작해 난 곧장 핫도그에 달려들어 꼬챙이 끝부터 베어문 뒤 우적우적 씹으며 캠프용 숟가락으로 맛있는 통조림 2개를 파냈고 뜨거운 포크 앤드 빈스와 핫소스를 뿌린 마카로니를 번갈아 한 숟갈씩 푹 떠먹어 보니 아무래도 모래가 좀 들어간 것 같긴 했다. 이 해변에는 얼마나 많은 모래알들이 있을까 상상해 보았다. 후, 하늘의 별들만큼 많겠지. 우적우적. 그렇다면 이 무한한 시간의 아주 작은 일부가 시작된 이래 세상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아니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온 걸까? 그건 아마 IBM이나 버로스 계산기로도 못 셀 만큼 많을 테니 오, 젠장. 잘 모르겠군. 와인을 꿀꺽.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건 틀림없이 수없이 많은 1조 10회의 곱절은 될 불신자들일 테고 셀 수 없이 많은 장미로 흩어져 사랑스러운 성녀 테레사와 그 조그맣고 마음씨 좋은 노인이 이 시간 모두의 머리 위에다 백합과 함께 뿌려대고 있겠지. 네. 앞서 기차에서 만났던 그 노인 행녀와 네. 헤어지고 이제 혼자서 그냥 노숙을 하는 거죠. 노숙자예요 지금. 네. 지금 이 레이 스미스가 추구하는 삶의 어떤 형태는요. 정말 자유로운 삶. 그러니까 뭐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보이기도 해요. 저는 뭔가 뭐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그냥 뭐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 이 순간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산다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걸 만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잭 케루악이 이 작품을요 1957년에 씁니다. 1958년에 출간이 되는데
이때에는 이 잭 케루악이 작가로서의 대중적인 성공과 이 인생의 어떤 어둠이 교차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 기류에서가 출간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엄청난 그 책이, 반응이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스타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인기가 잭 케루악에게는 부담감으로 그렇죠. 작용을 했고 알코올 중독에 이때부터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집을 만들기가 원래 힘들죠. 소포모 징크스. 네. 첫 작품이 너무 크게 히트를 치고 반응을 많이 얻었을 때 다음 앨범 어떡하지? 그런 게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2년차 징크스라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는. 신인 때는 되게 잘하다가 2년차 되면 좀 슬럼프에 빠지는. 다르마 행녀라는 것은 결국 그런 부담감 속에서 이 잭 케루악이 이제 어머니의 집 부엌에서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시절 진짜 좋았는데 라고 떠올리면서 자신이 그 떠돌았던 그 삶의 그 한 장면을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 자유를 함께 만끽하는 것만 같은 대리만족도 느껴지는 것 같고. 이 레이 스미스의 특기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무임승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히치하이킹이에요. 어디 이동을 할 때 절대로 돈 내고 어디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걸 보면 저는 좀 격세지감이라고 할까요? 히치하이킹이라는 게 이제 가능해진 시대가 아니지 않을까요? 네, 이제는 히치하이킹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CF에도 그런 거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리를 걷어 올리면서 엄지를 올리는 그 여성이 히치하이킹을 하는 그런 CF조차도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렇네요. 그 히치하이킹의 낭만이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배낭여행족들, 뭐 무전여행이라는 말이 뭐 있기도 했고요. 근데 요즘 무전여행이 말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요. 가능할까? 잘못하면 경찰에 잡혀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의 경우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여하튼 이제 물질적인 성장을 계속하던 시기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공허함을 느꼈을지언정 서로 간에 인정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그래 뭐 좀 태워주지 뭐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많이 각박해지고요. 또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테러라든가 그런 이웃에 대한 공포가 생기면서 정말 낯선 사람이 차 태워달라고 하면 무서워서 태워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낭만의 상실이라고 봐야죠. 이제는. 여기 좀 지나가다 보면은 믿거나 말거나지만 자기가 히치하이킹을 해서 탔는데 그 운전자가 여성이었고 목욕 가운밖에 입고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전 싫어했을 것 같아요. 싫어겠죠? 참 꾸며낸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세상에 워낙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일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 레이 스미스가 큰 영향을 받은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피 라이더인데요. 이 제피 라이더라는 사람이 어떤 독특한 인물인지 저희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키의 성녀 테레사 행녀가 내가 처음 만난 독특한 다르마 행녀였다면 두 번째 만난 이는 정말이지 그들 중에 최고로 애초에 다르마 행녀라는 말을 만들어낸 인물인 제피 라이더였다. 제피는 오리건 동부 출신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깊은 숲의 통나무 집에서 자랐고 애초부터 숲의 아이이자 나무꾼, 농부로서 동물이나 인디언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아 결국 어찌어찌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미 인류학에 대한 어린 시절의 학습들로 단단히 무장된 상태에다 인디언 신화와 그 실제의 문헌들에 대한 지식까지 통달했다. 마침내 중국어와 일본어를 배운 뒤 동양학자가 되었고 가장 위대한 다르마 행녀들인 중국과 일본의 괴짜 선승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상주의적 성향을 지닌 북서부인으로서 오래된 세계 산업 노동자 연맹의 무정부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기타를 연주하는 법과 오래된 노동요를 부르는 법도 배웠는데 그건 인디언 노래나 포크송 전반에 대한 그의 관심사와도 잘 어울렸다. 난 제피가 산악인 특유의 그 신기하고 큰 보폭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걸 보았는데
등에 맨 작은 배낭에는 책과 칫솔 같은 것들이 가득했고 그건 일명 시내 나들이용 배낭으로 침낭과 판초우이, 취사용 냄비까지 더하면 완성되는 큰 배낭의 일부였다. 짧게 기른 염소 수염에다 살짝 눈초리가 올라간 녹색 눈 때문에 동양인처럼도 보였는데 그렇다고 보헤미안처럼 보이는 건 아니었고 보헤미안적인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 깡마른 데다 땡볕에 그을려 있었고 활기차고 탁 트인 데다 항상 반갑게 인사하고 즐겁게 얘기해 심지어 길가의 행여들에게도 안녕하세요 하고 소리쳤고 뭔가를 물어보면 나로선 알 수 없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 혹은 가장 꼭대기로부터 주저없이 꺼내는 대답들이 언제나 쾌활하고 번뜩였다. 네. 지금 레이가 제피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피라는 인물이 저는 뭐 레이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제피는 뭐 어렸을 때부터가 예, 좀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게 좀 세팅이 되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애초부터 숲의 아이이자 뭐 나무꾼, 농부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인디언 이야기나 동물에 관심이 많았고 또 중국어와 일본어도 배웠다. 네. 그리고 아까도 소개가 됐었지만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 유학을 다녀온 그 친구가 이 제피 라이더의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 게리 스나이더입니다. 예, 게리 스나이더가 이 제케로와과 만난 건 1955년 샌프란시스코인데요. 그때의 만남을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거죠. 생태학과 동양사상에 해박한 기인이었다. 네. 당시 무명 작가로 지쳐 있었던 케루악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과 희망을 가르쳐 주었다. 그렇죠. 이 제피의 아버지도 좀 특이해요. 이 소설 뒷부분에 보면 이들이 파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일이 끝나신 다음에 그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잘 노세요. 그러게요. 진짜 잘 노시는데. 네. 제피의 아버지도 드디어 일을 마치고 오셨는데 제피처럼 다부진 몸에 작고 박력 있는 남자로 살짝 머리가 벗어지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에너지와 광기로 충만한 게 아들과 똑같았다. 내가 깡통으로 미친 듯이 비트를 치자 곧장 여자들과 화끈한 만보를 추기 시작하셨다. 좋아, 그거야. 그렇게 흥분한 댄서는 처음 보았는데 자리에 서서 거의 뒤로 넘어갈 정도로 상체를 젖혀 파트너에게 허리를 흔들어대니 땀에, 열망에, 웃음과 기쁨에 내가 본 가장 골 때리는 아버지였다. 바로 얼마 전 자기 딸의 결혼식에서는 우아했던 피로연 분위기를 깨뜨리고 말았는데 엎드린 채 등에 호랑이 가죽을 얹고 숙녀들의 하이힐로 돌진해 물어뜯고 지저댔다고 했다. 이제는 키가 6피트는 될 법한 제인이란 아가씨를 이리저리 돌리고 계셨는데 거의 책장을 쓰러뜨릴 지경이었다. 예, 제피의 아버지. 야, 대단하십니다. 제피는 아버지와 또 즐겁게 놀고요. 그리고 제피가 이 파티 와중에 또 뭐 벌거벗고 막 예, 춤도 추고 노는데 거기에 대해서 레이가 묻습니다. 아니, 제피가 저렇게 발가벗고 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랬더니 아니 뭐 난 신경 안 써. 뭐 자기가 원한다면 뭐든 해도 되지 뭐. 근데 나랑 춤추던 그 아가씨 어디 갔니? 이렇게 바로 물어보시는 이 아버지 참 전 좋습니다. 내가 본 가장 골 때리는 아버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뭐 글쎄요. 이런 가정 환경 참 좋은 것 같아요. 뭔가가 예. 굉장히 신선한 것을 창작해낼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 그렇죠. 이런 어떤 틀에 박히지 않은 환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 성장하는 전형적인 학생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 학원 가야지, 숙제해야지, 뭐 갔다 왔으면 손 씻고 뭐 해야지. 항상 이런 규율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규율이 뭐야? 규율을 지키지 않는 게 규율이지. 이런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면 이 비트 세대가 나중에 결국 히피 문화의 귀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 히피의 문화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들의 삶이 어느 정도 또 윤곽이 잡히실 겁니다. 히피하니까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딱 한마디 들어서 아 히피가 그런 존재구나 하는 거를 느낌이 왔던 적이 있거든요. 어떤? 저희 은사님이 계세요. 음악 선생님인데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시거든요. 저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여자분이신데 이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멤버였어요. 그래서 대화 중에 아 광석이 형 이렇게 하시는 여자분인데 아 도현이 뭐 이런 이렇게 치환이 형 뭐 이런 분이죠.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하루는 저한테 뭐 테이프를 한 박스를 주셨어요. 어떤 테이프요? 그냥 테이프인데 노래 테이프이죠. 테이프요? 공 테이프이기도 하고 오리지널 테이프이기도 한데 자기는 안 듣는다고 한 박스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차를 바꿨는데 테이프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CD라고? 네, 다 CD라서. 딱 그런 시기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뭐 2학년, 3학년 때인데. 그래서 좀 히피적인 면을 보았으나 언제 한번 미국 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다녀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미국 이제 버스 타고 뭐 한 13시간 뭐 이렇게 가잖아요. 더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근데 뒷좌석에 히피들이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이랑 지내는 것도 약간 이분 히피인가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히피를 만났고 하필이면 같은 버스를 타서 히피들이 계속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버스에서.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죽는 줄 알았다고. 약간 수학여행 간 느낌으로. 그래서 아 히피가 그런 존재구나 하는 거를 선생님의 증언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적이 있는데 또 그 히피의 원조격인 제 케루악의 소설을 이제 접하고 있으니까 뭐 이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이런 그렇죠. 기분입니다. 참 제피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레이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중에서 이 얍윰이라고 하는 것, 얍윰. 이 얍윰이 뭐냐면 결국 남녀의 성교를 통해서 어떤 해탈의 경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른다. 이것을 이제 막 여자들에게 알려주면 또 여자들이 그냥 와서 얍윰 하자라고 와서 옵니다. 네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안 될 거 있습니까? 네네. 네. 이거 난교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한 친구가 여자 친구가 그 얍윰을 이제 너무 좋아해서 이 사내에서 그 혼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레이 스미스가 나중에는 충고를 진지하게 합니다. 너 이제 혼음 좀 그만해. 그 얍윰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 충고를 합니다만 여하튼 지금 이런 어떤 뭐랄까요. 그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 동양의 어떤 그 문화 혹은 선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자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좋을 대로. 그러니까 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맥락 아니 뭐 받아들일 수도 있지. 괜찮아요. 아니 뭐 그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그게 실제로 카마수트라나 뭐 이런 인도의 그런 어떤 성교를 통해서 그런 그 성적 에너지로 뭐 해탈을 추구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전 뭐 그것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만 약간 편의적으로 그러니까 동양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뭐랄까 이 서양 애들 약간 급진적이다, 극단적이다. 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막 실현합니다. 네네. 1950년대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기에도 좀 앞서 나간 시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요. 이 일본의 선 불교가 또 이 서양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또 일본의 스즈키 선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불교 관련 책들을 영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서구권에 동양의 이러한
뭐 정신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줬는데 이제 전우가 되고 실존주의가 막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제 허무감을 안겨주고 하다 보니 그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게 뭐냐? 영적인 깨달음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이런 기존의 어떤 방식과는 다른 자신의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우리가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조류가 이들 사이에서 퍼져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비틀 세대라든가 나중에 또 히피 문화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제피와 레이는 단짝이 되고요. 의기투합을 해서 다른 친구 한 명과 매터혼이라는 곳에 등반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등반이라는 게 보통 저는 이렇게 떠올리는 게 하루 코스를 딱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지리산 종주를 하듯이. 그러니까요. 이 몇 박 며칠을 이 산에서 살아요 하죠. 그냥 계속. 그러면서 이 산에 대해서 이 산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왜 어떤 선이라는 것과 맞닿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막 주고받으면서 와 좋다 막 합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약간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중년분들이 산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가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왜 산에 가는지 그런 것을 좀 젊은이의 시각에서 엿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산에 종종 갑니다. 늘 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매일 가는 게 원래 목표거든요. 바로 그냥 동네 뒷산, 고봉산. 아, 고봉산. 많이들 가세요. 아, 그 산 높이가 얼마나? 잘 모르겠어요. 좀 몇백 미터 안 될걸요? 그럼 그 코스가 뭐 코스는 넓더라고요. 그럼 1시간 반 정도? 2시간? 다 돌아다니면은 이제 그 정도 되겠죠. 저도 좀 산에 가려고 합니다. 저희 집 뒤에 우장산이라고. 우장산. 뭐 높지 않은데 딱 1시간 정도 코스입니다. 좀 더 가면 정발산도 있고. 산은 많은데. 일산. 산은 많은데 이게 올라가야겠다 하면서도 발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른 산은 우장산, 고봉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얼어 죽어요, 잘못하면. 기온이 확 급강하해가지고. 그런 산을 지금 이들이 이제 등반을 하는데, 이 내려온 다음에는 이 제피가 배낭혁명의 비전을 설파합니다. 이 배낭혁명. 왜 우리는 다르마 행녀가 되어야 하는가. 그 부분. 저희가 좀 읽어드릴게요. 세상 전체가 배낭을 맨 방랑자들로 가득한 풍경을 상상해봐. 다르마 행녀들은 일반인들의 요구에 응하는 걸 거부하리니 일반인들은 생산물을 소비하고 그 소비의 특권을 누리느라 일을 해야 하지. 솔직히 원치도 않는 온갖 쓰레기들과 냉장고, 텔레비전, 최소한 세련된 신형 차 한 대, 무슨 헤어 오일들, 채취 제거제, 거기에다 결국 일주일 뒤에 쓰레기장에서 보게 될 온갖 잡동사니들까지. 그들 모두가 일, 생산, 소비, 일, 생산, 소비의 시스템에 갇혀있지. 나한테는 위대한 배낭혁명의 비전이 보여. 수천 수만의 미국 젊은이들이 배낭을 메고 돌아다니며 기도하러 산에 오르고 어린이들에게 웃음을 주고 노인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젊은 아가씨들에게는 행복을, 늙은 여자들에게는 더 많은 행복을. 괴짜 선승들은 오늘 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우연히 아무 이유 없이 떠오른 시들을 받아 적고 친절한 행동 혹은 괴상하고 예측하기 힘든 행동들로 모든 중생에게 영원한 자유의 비전을 안겨주리니. 네, 이게 바로 제피가 강연하는 내용입니다. 네. 야, 배낭혁명. 멋있는데요? 그러게요.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을 거부하려고 하는 움직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 소비, 생산, 소비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자. 네. 우리 그냥 배낭 메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자. 네. 이런 단순한 삶을 살자고 이야기를 하죠. 최근 뉴스에서 남한산성인가요? 이게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 거기 땅을 좀 등산로 조금 파봤더니 못 보셨어요? 그 뉴스? 예, 못 봤습니다. 좀 파봤더니 1950년대 60년대 쓰레기가 나오더래요. 아, 그래요?
과자 봉지 같은 거 뭐 나와서 봤더니 100원 이렇게 써 있고. 군용 군부대에서 좀 매립한 것 같이 생겼나 봐요. 그리고 예. 옛날 텔레비전들 막 나오고 산에서. 근데 이 배낭혁명이 일어나야 쓰레기를 줄여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온갖 쓰레기, 냉장고, 텔레비전, 최소한 세련된 신형 차 한 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네, 기어이 일주일 뒤에 쓰레기장에서 보게 될 온갖 잡동사니들. 맞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벗어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실현되기가 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 동네 분리수거 날짜가 월요일, 목요일인데 월요일, 목요일이면 여유 있을 것 같잖아요. 예. 목요일 날 분리수거를 해도 금요일이면 금방 쌓이더라고요. 산업 쓰레기들. 박스, 뭐, 비닐봉투, 우유팩. 네. 애기 것도 있어서. 애기, 기저귀도 막 쌓이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소비를 좀 거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우리가 이미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너무 쪄들었어요. 길들여 있잖아요.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방랑하는 삶을 살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빠른 대안처럼 보이긴 하는데 또 그게 쉽지 않는 거죠. 요게 제가 그냥 한번 느낀 건데 월세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월세요? 월세. 제가 자주 가는 마스터링 스튜디오가 있는데 월세 240만 원이라는 거예요. 형 이거 월세 어떻게 다 내요? 그만큼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패턴 안에 우리는 완전히 들어가 있는. 월세 240만 원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마스터링 몇 개 하겠습니까? 정말 쥐구림을 다해. 그러니까요. 이게 그만큼 작업을 하고 그만큼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근데 월세가 나가. 그러니까 그걸 충당하는 만큼의 그거 이외에 더 살 수 있을 만큼의 또 돈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패턴 안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거를 정말 절감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피와 레이의 삶이 또 더욱더 아련한 꿈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네. 자, 제피와 레이가 매터혼에 등반을 하기도 하고요. 뭐 같이 파티도 즐기고 뭐 같이 공부도 하면서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요. 그 삶이 계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뒤에 또 역자인 김목인 씨가 그렇습니다. 친절하게 해설을 써놓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만나 뵙게 될 역자 김목인 씨가 꽤 길게 해설을 써주셨는데요. 주인공 레이의 이동 경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이야기의 큰 덩어리들은 수행의 새로운 단계들을 보여주기 위해 효과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맨 처음 서부 멕시코 여행 뒤 갓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레이가 제피 라이더를 만나 신선한 경험들을 한다. 그 다음에 동부로 가죠. 네. 동부에서는 히치하이크로 대륙을 횡단해 노스캐롤라이나의 집으로 온 레이는 겨울과 봄 내내 가족과 머물며 무위의 삶을 시도한다. 무위. 네.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무위. 그 다음에 다시 서부로 가죠. 네. 레이는 제피의 새 오두막에서 함께 지내며 곧 일본으로 떠날 그의 일상들을 함께 한다. 네. 그리고 북서부로 갑니다. 제피가 일본으로 떠나자 레이는 제피의 가르침대로 데솔레이션 피크를 향해 떠난다. 거기에서 국립공원 산불 감시원으로 일을 해요. 네. 그러면서 깨달음. 네, 절대 고독 속에서 여름을 보낸다고 하네요.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뭐 세상으로 하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 되게 아름다워요. 이 다르마 행려에서 뭐 이 자연과 또 인간이 그곳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합니다만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압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 마지막으로 번개 협곡의 가장자리로 걸어가 보았는데 그 가파른 협곡의 절벽 바로 끝부분에 작은 변소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60일 동안 날마다 거기에 앉아 안개 속이든 달빛 속이든 화창한 날이든 칠흑 같은 밤이든 항상 공중바위에서 바로 솟아난 듯한 작고 뒤틀린 옹이진 나무들을 바라보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모습의 작은 중국 행려가 안개 속에 서 있는 걸 본 듯 했으니 주름진 얼굴에 표현할 길 없는 장난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배낭을 맨 채 불교를 공부하거나 코르테마데라에서 미친 듯이 성대한 파티들을 열던 실제 삶의 제피가 아니라 삶보다 더 실제적인 내 꿈속의 제피였고 그곳에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저리 꺼져라, 마음의 도적들이여. 그가 믿을 수 없이 거대한 캐스케이드의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나에게 그곳에 가봐야 한다며 충고했던 건 제피였고 그때는 비록 7,000마일이나 떨어진 일본에서 명상종에 화답하고 있었겠지만 마치 데솔레이션 피크의 바위 투성이 위에서 자란 그 늙고 뒤틀린 나무 곁에 서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증해주고 정당화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제피. 난 큰 소리로 말을 건넸다. 우리가 언제 또다시 만날지, 미래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데솔레이션. 난 데솔레이션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졌어. 나에게 모든 걸 가르쳐준 이곳으로 날 인도해줘 정말 무한히 고마워. 이제 슬프게도 도시로 돌아갈 시간이고 난 2달은 더 자랐고 저 밑에는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있겠지. 술집들과 익살스러운 쇼, 껄끄러운 사랑, 그 모든 게 거꾸로 허공에 매달려 신의 축복을 받고 있겠지. 하지만 제피, 너와 나, 우리는 영원히 알고 있지. 언제나 젊고 언제나 눈물겨운 무언가를. 이 마지막에 이 데솔레이션에서 지내고 나서 이제 다시 내려올 때 자기가 느꼈던 이 감흥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의 제목이기도 한 언제나 젊고 언제나 눈물겨운 이 대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네요. 예, 저희 박범신 작가님의 당신을 다룰 때 제목이 당신은 눈물겹다였는데 자꾸 눈물겹다가 많이 나와요. 네, 낭만서점이니까 아무래도 눈물 한 방울 떨어뜨려주는 그런 책에 너무 센티멘탈한 거 아닐까? 네. 자, 이 잭 케루악 그리고 주인공인 레이라는 이 인물이 산속에서 2달 보내면서 그만큼 자랐고 데솔레이션 피크에서 깨달음을 얻고 저 밑에는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있겠지. 술집들과 익살스러운 쇼, 껄끄러운 사랑, 그 모든 게 거꾸로 허공에 매달려 신의 축복을 받고 있겠지. 이런 대사를 그 산속에서 깊은 고독 속에서 남긴다는 건 또 울림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저희가 뭐 자세하게 하나하나 지금 뭐 제피와 레이의 뭐 행각들을 다 다루진 않았지만 뭐 그래도 다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이야기는 해보죠. 경환 씨는 뭐 전체적으로 이 책 어떻게 보셨나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읽기가 참 힘든 책이긴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힘드셨나요? 일단 이 서사가 재미있게 저를 단순한 재미로라도 저를 끌어당겨 주어야 제가 이 지친 삶 속에서 빨리빨리 따라가면서 책을 읽을 텐데 나미야 자파점처럼 그렇죠. 네.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하나 좀 계속 반복되는 에피소드들 그리고 조금은 공감할 수 없는 야뷸이라든지 사상 속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김목인 씨의 해설 먼저 읽고 대략 이런 내용이군 하면서 이제 읽었는데 오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낭만서점에서 다뤘던 다른 작품들과 좀 주제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이해가 더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다르마 행녀를 읽으면서 결국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50년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가, 그런 격차를 새삼 실감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들이 길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실상 거의 불가능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비트, 그러니까 비트 세대로서의 면모가 이 당시에는 어떤 새로운 면모,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줘 그런 면모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지나고 그런 것들도 새로운 대안이 되기는 힘들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게 된 시대로서 모더니즘의 시대인 거잖아요. 1950. 그렇죠. 예. 이제는 어떤 다르마를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까 그런 좀 예,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최근에 영화를 재밌는 걸 한 편 봤는데 러브 앤 멀시라는 영화고 예. 비치보이스의 브라이언 윌슨의 일대기 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비치보이스가 1961년, 62년에 썰핀 USA 네. 대박 터뜨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책을 읽으니까 그 털을 닦으신 분들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했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탐 웨이츠라는 뮤지션도 네. 이런 비트 세대의 어떤 추종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앨범을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잘 들었는데 이런 사상 위에 또 놓여 있었구나 하는 걸 오히려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알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르마 행렬을 읽고 또 어떤 소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느낌과 감상들 저희 낭만서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낭만서점 연말 콘서트 10월 22일에 벨로주에서 열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낭만서점 42회 언제나 젊고 언제나 눈물겨운 무언가 잭 케루악의 다르마 행렬을 다뤘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김목인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